애플이 모바일 시대를 열었을 때 애플을 모바일 업계의 최고봉으로 끌어올려줬던 회사는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삼성전자가 오히려 스티브 잡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AP 삼성전자가 집어넣고 낸드 집어넣고 분명히 모바일 시대가 온다 그래서 모바일 디램을 만들고 미래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줬고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줌으로써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커왔던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이게 디램이라는 거는 기름 같은 겁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으면 그냥 잘 팔려요.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으면 안 팔려요. 근데 디램이 조금 안 팔리거나 수요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뭐 엔비디아 주가가 막 폭락을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떤 불안감들이 있는 거냐면 다른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잘 안 보인다라는 불안감들이 기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반도체 제국 인텔이 2분기 적자가 2조 원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50여 년 만에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한때 세계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팔던 폭스바겐 요즘 주춤하지 않습니까? 87년 만에 독일 일부 공장 폐쇄했답니다. 기업이라는 게 흥망성쇠가 있죠. 네. 우리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권순우 취재팀장의 최근 주가 흐름 설명을 듣고 나서 잠시 후에 김장렬 본부장 모시고 여러 지표를 통해서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웃으면서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인텔, 폭스바겐이랑 비교되니까 조금 속상하네요. 많이 우울하죠? 네. 오프닝 너무 셌나요? 네, 내용 어차피 우울하게 갈 거니까 분위기라도 밝게. 모건 스탠리 리포트 이후에 주가 많이 떨어졌죠, 실제.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 모건 스탠리가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몇 번까지라기보다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가 굉장히 셌고 네. 이번에는 겨울이 닥친다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온다보다는 약간 거리가 있는 정도의 느낌?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른거린다 이런 식의 썼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반도체 업황 둔화를 좀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모건 스탠리의 전망은 맞을 겁니다. 근데 언제? 오겠죠. 수요 둔화가 오겠죠. 그럼 이거를 제가 삼성전자 주가 차트하고 영업이익 차트를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 삼성전자 주가 차트와 이 노란색이 영업이익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윈터 이즈 커밍을 얘기했던 시점이 2021년 8월쯤 돼요. 여기가 영업이익 고점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커밍이면은 추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쭉 가죠. 그리고서 실제로 떨어진 거는 거의 1년 후가 돼요. 그러니까 윈터 이즈 커밍은 맞는데 이게 여름에 얘기를 한 거죠. 윈터 이즈 커밍. 그래서 가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닥친다 그래가지고 주가를 하이닉스는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추고 삼성전자는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거의 25%를 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그 당시에도 조금 감익이 되긴 했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하긴 했어요. 근데 전망이라는 거를 언제를 전망으로 하는 걸 전망이라고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감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PC도 들어가고 노트북도 들어가고 서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둔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냥 전반적인 IT 산업의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얘기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 모건 스탠리가 디램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잘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겨울이 올 정도의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도 아닐 거예요. 한 1년 한 반 전만 하더라도 정말 수요가 없었거든요. 정말 SSD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매출이 미국향 기준으로 거의 88%가 떨어지는 그런 정도 겨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겨울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그러면은 다음에 3분기, 지금 오는 3분기 아니면 올해 안에 수요 둔화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타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보고서 발표 이후에 여기저기서 좀 말들이 좀 나와요. 거기서 뭐 야,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심지어 거래소에서는 혹시 불공정 거래랑 연계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사도 좀 진행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좀 반감들은 좀 있어요. 심지어 그 트렌드포스 같은 데들은 트렌드포스는 이제 대만에 본사를 둔 리서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꽤 공신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디램이 지난 2분기 동안 약세를 보였지만 약세를 보였다라는 건 빠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던 정도였었어요. 그러면서 평균 가격은 내년까지는 상승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뭐 HBM이라든지 어제 HBM이라는 건 디램을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내년 전망에 대해서 덜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되게 미묘한 표현이죠. 네, 덜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수요 둔화가 뭐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정도의 겨울이라고까지 보진 않아는 정도의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의 다른 리포트, 모건 스탠리의 다른 지역 리포트에서도 뭐 메모리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는 가격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셀보다는 한 중립 정도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앞서간 것 같다. 그리고 뭐 속된 말로 지난번에 그거 가지고 한번 흔들더니 또 그러나? 라는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2021년 그렇죠. 예, 2021년 1년이었죠 그때. 예. 네. 지금 실적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그 얘기가 내년 네. 내년 언제? 라는 부분들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고 네. 이 과도한 비관론에 대해서 이제 국내 리서치에서도 좀 반박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AI의 핵심 반도체를 만들려면 HBM이 들어가는데 엔비디아가 4분기에 블랙웰을 출시한다 그랬으면 블랙웰에는 당연히 SK하이닉스의 HBM3E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블랙웰은 팔리는데 HBM3는 안 팔린다? 이것도 말이 안 맞고. 그럼 거기서 블랙웰 뭐 HBM3 정도가 좀 덜 팔릴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 HBM3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 과잉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네. 근데 이미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미 진작에 우리 내년도 물량은 이미 다 팔았다. 그러면은 겨울은 내후년에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최소한 HBM3E에서는 네. 거기가 제일 비싼 디램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 미래셋에서 했던 얘기는 뭐그 겨울이 오더라도 SK하이닉스는 가장 또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전망에서도 PC와 모바일 쪽에서의 수요 둔화는 어느 정도는 다들 공감대가 있어요. 수요 둔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근데 서버 쪽, 엔터프라이즈 쪽에 AI 관련된 부분들의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면은 다 같이 안 된다는 얘긴데 그게 우리는 공감이 잘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블랙웰 자체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리포트들과의 충돌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구나. 그럼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5% 꺾어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은 과도한 우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게 있고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거는 지금의 어떤 추세를 봤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리스크라는 거는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벤트는 우리가 잘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고 분석 잘 안 하고 있는 오히려 중국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CXMT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디램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노무라 증권 분석에 따르면은 생산 능력이 4년 사이에 5배로 늘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의 90% 정도를 과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CXMT에서 계속적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항상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CXMT의 디램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무시해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려도 예전부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 있잖아요. 중국에서 디램 만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위기가 올 거야 라는 얘기들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얘기에 관심을 좀 안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취재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 보더라도 야, CXMT의 움직임들이 예전처럼 무시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노무라증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2020년 한 4만 장 정도 웨이퍼를 집어넣던 CXMT의 디램 생산 능력이 현재는 월 16만 장으로 늘었다. 그러면 글로벌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3위 업체인 그 마이크론이 한 20%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절반 정도 따라붙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만의 난야 같은 경우가 한 4위 정도 되는데 원래 난야가 4위인데 여기는 좀 잡힌 것 같다. 따라잡힌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요. 그리고 이제 CXMT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좀 받아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너무 수율이 안 나와서 비싸면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CXMT 제품 중에 뭐 대표적으로 그 뭐 12기가비트 LPDDR5 요거는 저전력 반도체거든요. 요게 샤오미에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중저가 DDR4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수율도 좀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지 못하는 건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는 거지. 다른데 뭐 바이두라든지 뭐 이런 데는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HBM2E 정도 수준에서는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는 일종의 불안한 마음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PC, 모바일, 여기 첨단의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을 삼성전자는 최첨단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저가 시장 쪽에서는 중국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중저가 시장은 그쪽에서 점유율을 뺏기고 위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성공적인 스토리가 나오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수요는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디램 공급이 늘어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 진짜 중국에서 그 정도 점유율을 넓혀서 가지고 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다는 시나리오를 보면 그때는 좀 걱정할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시장의 중국 비중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반도체의 30% 이상은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더라도 삼성전자의 중국 향 매출이 거의 한 32조 원 정도 규모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부 점유율만 뺏기더라도 그 미국이라든지 나머지 지역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상황만 가지고서 전망을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몇 가지 가정들, 수요 둔화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게 되고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 쪽에서 많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까지 감안을 하면은 조금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좀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걱정하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뭔가 경쟁력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이 물건을 많이 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캐파로 승부하는 거대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HM 이제 하이닉스한테 거의 따라잡혔고, 그죠? 지금 이제 디램 시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 경쟁력 이런 데서도 아마 많이 밀릴 거예요, 중국 업체들한테, 그죠? 네. 보시기에 어때요? 근본적으로 어떤 점을 좀 불안하게 보세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게 디램이라는 거는 뭐 기름 같은 겁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으면 그냥 잘 팔려요.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으면 안 팔려요. 이거는 아는 사람들 다 뻔히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디램이 조금 안 팔리거나 수요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뭐 엔비디아 주가가 막 폭락을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불안감들이 있는 거냐면
다른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잘 안 보인다라는 불안감들이 기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삼성전자의 리즈 시절, 진짜 잘 나가던 시절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모바일 시대를 누가 열었냐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나 떠오르는 답변은 애플입니다. 그러면 애플이 모바일 시대를 열었을 때 애플을 모바일 업계의 최고봉으로 끌어올려줬던 회사는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네. 처음에 아이팟이 나왔을 때 HDD 하드디스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한 2시간? 그리고 뉴욕에서도 겨울에는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 7, 80%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삼성전자가 오히려 스티브 잡스에게 제안을 했어요. 낸드를 써라. 그때 스티브 잡스가 저 비싸서 안 쓸 건데? 라고 좀 얘기를 해서 거절을 당했고, 그리고서 다음 모델 아이팟 나노가 나올 때는 결국 낸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스티브 잡스한테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비싸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나 그 가격엔 못 사. 그때 삼성전자는 그럼 사지 마. 그리고서 다시 팀 쿡이 한국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때 낸드 플래시 좀 깎아줄 테니까 모바일 AP도 같이 사시죠. 그래서 모바일 AP 삼성전자가 집어넣고 낸드 집어넣고 분명히 모바일 시대가 온다 그래서 모바일 디램을 만들고 그 제품들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면서 애플의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된 거고, 네. 그 기반에 거기 반도체 파운드리도 삼성전자가 했죠. 모바일 디램도 했죠. 낸드도 했죠. 디스플레이도 소형 OLED 삼성전자가 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러면서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노키아가 삼성전자를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노어 플래시를 쓰고 있는데 인텔이 가격을 비싸게 달래. 네. 혹시 노어 플래시 좀 해줄 수 있어? 그때 삼성전자가 딱 기다려. 9개월 만에 그냥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서 삼성은 근데 낸드를 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어 플래시 쓰는데 노어랑 낸드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낸드라는 걸 내가 한번 납품해 볼게. 그리고서 원낸드를 쓰고 낸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라졌던 인텔의 매출이 거의 1조 원에 달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뭔가 미래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줬고,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줌으로써 그러면서 인텔 제국이 금이 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커왔던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매출 1위 한다라는 걸 잘 실감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그 빅테크들이 그 모바일 시대를 열어가는 그 과정에 밑받침이 되는 기술들을 다 삼성전자가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 흐름에서 그 다음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 AI 반도체예요. 근데 AI 반도체에서 직접 AI 반도체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죠.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HBM, 지금까지도 HBM3, 2 같은 경우 퀄리티에서 통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엔비디아가 있으면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는 시장에 나머지 빅테크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어떻게든 엔비디아의 틈새를 찾기 위해서 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반도체 만든다 그러고 아마존도 만든다 그러고, 그러면 그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는 누구냐? 사실은 삼성전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영역에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있냐라고 본다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그럼 삼성전자가 어디에 주력을 했었냐? 파운드리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3나노에 게이트 올어라운드 해가지고 TSMC 따라잡겠다. 근데 예전에는 그 퀄컴이든 엔비디아든 TSMC 갔다가 우리 자리 없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로 왔었어요. 네. 지금은 그거조차도 안 와요. 그럼 이 상황들이 파운드리도 잘 안 되고 AI 반도체 직접 만든다고 했다가 그것도 네이버랑 한 해 만에 하다가 갑자기 또 안 하잖아요. 네. AI 반도체도 안 해. HBM도 안 돼. 파운드리도 밀려. 근데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뭘 하려고 하는지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그런 게 보인다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약간의 수요 둔화가 나타난다는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그거 조금 되더라도 이거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본질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얇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투자자들은 거기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엔비디아랑 경쟁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UXL 동맹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신 프로토콜을 맞추기 위한 UA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합종 연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너무 약해요.
분명히 그 회사들은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엔비디아랑 싸우고 싶을 텐데 정말 선도하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는 건 맞는지 만들려고 하는 건 맞는지 그거조차도 좀 불투명하다는 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빅테크 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 조금 비교해 볼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던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직접 CPU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서비스, AI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오픈 AI의 최대 주주죠. 네, 네. 그러면서도 CPU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뭐라고 있냐? 아예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통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엔비디아가 GPU도 만들고 CPU도 만들고 서버렉도 만들고 그럼 데이터 센터를 스스로 해버리면은 나머지 빅테크 회사들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들이 CPU 만들고 GPU 만들고 파운드리 하고 통신 기반 만들고 해가지고 합종 연행 막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협력 업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여기에 나와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업체들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어떻게든 그 시장 AI 시장의 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다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진짜 그러면 저희가 파운드리도 있고요, 메모리도 있고요, LSI도 있고요. 저희는 뭐 다 있어요. 네.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삼성전자의 리더십이 우리가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조차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유니스토리 자산 운영의 김장렬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권순희 취재팀장이 매크로하게 네. 삼성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못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컨센서스 같고요. 그런 우려가 네. 안팎으로, 국내 안팎으로 애널리스트건 투자자든 간에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다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오랫동안 반도체 시장 뭐 본부장님처럼 오래 지켜보신 분 몇 안 되죠, 진짜. 네. 뭐 몇 분 또 후배도 계시지만 손가락 안에는 대충 나이 든 사람으로서는 앞에 속합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질문부터 지금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되나요?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리포트에 대해서 네.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자가 안 간다는 가정하에 네. 10년간 과거의 북밸류 기준으로 1.08배가 바닥이었고요. 네. 중간 사이클이 완전히 개떡이 아니다. 그 중간 값을 치면 1.38배입니다. 그걸 적용하면 6만 1,000원과 7만 9천 원이 나옵니다. 네. 이 어닝은 애널리스트 평균 어닝입니다. 네. 그럼 지금 어디입니까? 바닥이다 이 말씀. 지금 6만 4천 원 갔잖아요. 네. 기술적으로 모든 사람이 6만 원 깨지면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팽배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도 김원장 기자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새로운 걸 보고 있는데 엄청 많은 삼성전자가 조롱도 당하고 불만을 표시를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적으로는 진짜 6만 원이 깨지면 들어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6만 1,000원이 깨지는지 여부가 기술적 차트적으로 바닥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혹시 매크로 환경이 그다지 나쁘지 않게 흘러가면은 그다음에 금투세 문제 네, 이런 거 하면은 지금이 바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닥이면 뭐해? 주가가 삼성전자 사는 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는 게 LG전자나 삼성전자 사는 게 현대차나 삼성전자 사는 게 제약바이오나 다른 섹터보다 아웃퍼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의 조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3개 있고요. 시장이 뒷받침되는 게 2개 있습니다. 이게 맨 위에 게 오늘 말씀드릴 건데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이런 유례가 없는데 3분기 아직 안 끝났죠? 네. 지난주부터 해서 어닝이 막 꺾여서 지금 10조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3분기요. 3분기 실적 기대치가 원래 시작할 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에 13조 훨씬 넘었어요. 네. 그게 지금 10조 간당 한 11조 안 되게 잘못하면 10조 이하 뭐 이러고 있어요. 그게 어닝이 꺾이면서 그것도 모건인가 딴 데서 얘기하고 국내 에너지스트 한 2군데에서 주가가 그 다음부터 7만 원 밑으로 툭툭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결할 건 뭐죠? 이번 분기 3분기 실적은 뭐 새로운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그렇고 일회성이고 4분기 괜찮아. 라고 4분기 기대치가 올라가면은 이거를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4분기 실적에 대한 것이 13조 이상 3분기가 10조에 나온다 치고 30% 정도 성장할 수 있다고 무자지간에 이렇게 예측이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아웃퍼폼 할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왜냐면 애널리스트가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을 내줬다잖아요. 10조 네. 초반으로. 그럼 4분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낮췄겠죠.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조 됐는데 4분기가 10조보다 더 안 나온다는 얘기 못 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3조 넘게 예측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보다 낮기 때문에 네. 어닝으로 올라가는 건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것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조건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2번 그건 조건은 시간이 필요하고 두 네. 번째 아주 많이 하고 HBM. 엔비디아가 HBM 여기 아까 AMD 팔고 뭐 딴 데 팔고 그 맞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의 콜이 나야 되는데 콜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네. 가장 최근에 증권에서 얘기하는 일부에서는 9월 이맘때입니다. 추석 전후로 콜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오프 더 레코드로 언제 때부터? 아니 마지막으로 네. 9월달 이맘때 네. 9월에는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장에서 루머나 아니면 기대치로 퍼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안 났고요. 났죠. 네. 이것이 어쨌든 한번 나면은 5천 원 가치인지 10,000원 가치인지 모르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생적인 힘입니다. 어쨌든 이건 언제든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자신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쨌든 HBM이건 DRAM이건 그 기자님 어느 정도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는 네. 볼러타일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우리 PER 대한민국이 8점 몇 배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8.1배 정도 되거든요. 네. 중국보다 약간 밑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내년 어닝 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기준 8.6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 끌어내리고 있는 건데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많이 못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비메모리, 파운드리, TSMC 하는 거 그거를 만약에 쫓아갔다가 하는 의미 있게 쫓아가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같은 이익에 대비해서도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올해 내내 지금 적자거든요. 파운드리 오히려 파운드 더 확대되고 적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단기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겠죠. 네. 근데 단기 해결이 아니더라도 조짐이 보이면 미리 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건 셋 중에 2개 되면은 주가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갑니다. 3개 다 안 되면은 7만 원 안 됩니다. 네. 요게 스스로 하는 거. 아웃퍼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웃퍼폼은 절대 주가가 올라가서 아웃퍼폼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거나 바닥은 확인했는데 다른 놈들이 주가가 빠져서 아웃퍼폼할 수도 네. 있죠. 이거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세 번째 파운드리는 뭐 누구나 알듯이 계속해서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 실체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스스로 하는 거 말고 시장이 도와주는 겁니다. 네. 미국이 이것 끝났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빅컷을 안 하고요. 스몰 천천히 한다는 방향이었으면은 그게 우세했죠 일주일 전에. 그랬으면은 삼성같이 금리를 빨리 내리건 어리 관계없이 그 돈에 관계없는 거. 금리 인하 속도에 별로 관계 있지 않은 주식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합니다. 근데 빅컷을 함량하면서 추세적으로 내년까지 2%포인트 내려간다.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면서 뭐가 돼요? 중소형주라든지 그 금리 인하를 천천히 했을 때 피해본 주식들.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 쪽으로 수급이 가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더 가고 뭐 전기차 테슬라 가고 자동차도 가잖아요. 그런 거 되면은 삼성전자가 아웃퍼폼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거꾸로 빅컷이 안 되면 얘네 아웃퍼폼하는 겁니다. 그 주식들이 안 가니까. 자, 4번도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런 금투세가 그냥 시행하는 겁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어떻게 되죠? 개별 주식이 폭락합니다. 폭락? 이미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덜 빠지겠죠? 그래서 아웃퍼폼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밑에 두 가지는 시장인데 금리 인하를 빅컷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거고 네. 이거는 전체 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시장에 계신 분들은 저 포함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세계 증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왔던 것은 이제 그죠 양치기 소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게 두 네. 번째고 근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10,000원 가치, 15,000원 가치 자꾸 떨어지니까 그거 효과가 점점 낮아지죠. 그나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거가 그나마 제일 유력하고요. 그죠? 이게 아웃퍼폼의 조건이고요. 네. 바닥은 쳤을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술적 차트적 대응위에 남아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메모리부터 보죠. 네. 네. 디램하고 랜드 설명 좀 해주시면요. 네. 우리 그 삼성전자가 매출로 가장 큰 거는요. 아마 휴대폰일 거예요. 근데 네. 휴대폰은 마진이 10%가 안 됩니다. 참 답답한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진이 잘 나오면 한 12%고 못 나오면 6% 나오고 그래요. 한 7, 8%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여도는 당연히 반도체죠. 뭐 작년 말에는 적자 많았습니다만 지금 뭐 지난 분기에 회사가 10조 나왔고 이번 분기 10조 나오는데 그거에 한 60% 70% 사이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다. 네. 근데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적자이니까 네. 결국 흑자는 뭐예요? 대부분 60%가 메모리다. 메모리죠. 네. 메모리의 가장 큰 거는 D램입니다. 디램이고요. 네. D램하고 낸드 둘 다 있는데 삼성전자가 1등 맞습니다. 뭐 기준으로? 개수 기준으로. 아, 이게 또 매출 기준으로 하면 달라집니까? 아니 개수 기준, 매출 기준. 비슷한 매출 거죠. 기준. 네. 1등이 아닙니다. 뭐 기준으로? 이익 규모, 네. 이익률 기준으로서는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거 아시는 분이 다 아실 것 같지만 네. 그걸 잘 몰라요. 네. 이번 분기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HBM 쪽만 네,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HBM은 삼성은- 섞여 있죠. 네. 하이닉스는 HBM이 한 뭐 25%, 30% 왔다 네. 갔다 할 것 같고 삼성은 뭐 10몇 프로 될 것 같은데 그 비중 차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뭐 있습니다. 하여튼 다 뭐 HBM 그렇죠. 다 메모리니까요. 한번 네. 볼까요?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 지금 회사 전체적으로 10조 얼마 이렇게 얘기가 되고 네. 있고요.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D램하고 낸드 합하면 되는데 한 6조 중반 정도가 지금 최근의 예상입니다. 네, 자 이건 D램만 본 이제 아니 전체 10조 얼마? 네, 근데 아니, 요 그중에서 지금 나오는 거. 네, 네. D램만 네. 삼성전자의 D램에 대한 예측은 최근에 나온 8개 증권사의 평균이 4조 5,500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죠. 네. 4조 촌에서 5조 초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애널리스트 평균 마진 추정이 30에서 37%, 33%가 현재 제일 최근에 나온 예측입니다. 밑에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이닉스 6개 있네요. 5조 7,500, 1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진은 1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특히 마진에서 차이가 크네요. 이건 HBM 영향도 있는데 HBM 아닌 것도 있습니다. HBM은 아직 삼성전자가 콜이 안 났죠. 엔비디아한테는. 네, 네. 예, 근데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거는 삼성전자는 100대를 투입했을 때 양품, 수율이라 그러죠. 네. 양품의 수율이 30% 전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측이 아니고. 하이닉스는 50% 초중반에서 최근에 60%를 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더블 차이라는 거죠. 네. 그 삼성 하이닉스는 콜이 됐고 엔비디아에 여기는 콜이 안 됐죠. 네.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늦게나마 콜이 해가지고 내년도 1, 2분기에 나왔을 경우에 그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콜이 된다고 해서 수율이 또 바로 60%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갈 길이 조금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콜은 돼야죠. 그런데 HBM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할 때 미세 공정이나 아시죠? 그 회로를 그릴 때 선과 선 간격이 좁아지면은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가서 네. 코스트가 떨어지는 걸 미세 공정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보통 18나노부터 이 10나노급에서는 점점 어려워져서 거기는 알파벳이 붙어서 1Z, 1A, 1B, 1C 해가지고 그렇게 규명을 합니다. 네, 네, Z보다 A, B, C로 내려가서 더 미세한 거예요. 하이닉스는 1B를 양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1C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1B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 1B에서 문제가 더 심하게 생긴 거 아니야? 속도에서 뒤져 있습니다. D1A, D1B, D1C 뭐 이렇게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뒤져 있거나 한 세대가 1년 뒤진 거 아니니까 한 0.8세대 이상은 뒤져 있다고 보고 그것이 HBM이 아닌 일반 다른 D램, DDR5 여기서도 원가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종합적인 게 이게 15% 정도의 애널리스트 추정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네. 1등 아닙니다. 이것이 4, 4분기라고 변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1등 아니다. 네. 이게 파운드리 시장 그렇죠. 볼까요? 아니 네. 낸드 네. 간단히 넘어갈게요. 아, 맞죠. 낸드 안 봤고. 네. 낸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개수, 마켓시어가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 맞습니다. 근데 마진은 누가 1등인지 잘 모릅니다. 네. 큰 그래서 차이가 별로 이것도 없군요. arguably 2위다. arguably 1등이라 볼 수 있지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가 우리가 지금 분기, 마켓쇼가 2019년도 우리 초반에 이게 왜 했냐면은 4년 전에 5년 전이죠. 2019년 1, 4분기 4월인가 5월인가가 이주영 회장님 그장님 회장이 아니었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TSMC 타도하고 네. 2030년까지인가 언제까지인가 1등 하겠다. 130억 불 투자하겠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적인 한 것이 2019년 1분기 2분기 사이였을 거예요. 네, 파운드리 회사로 가겠다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 마켓시어는 해볼만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48대 19였습니다. 뭐 지금 누가 어떻게 봐도 됐죠? 네.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61대 11이고 최근에 나온 예측은 내년도에 이렇게 하다가 66대 모르겠다.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본부장님 보시기에 왜 저렇게 저 파운드리에서 계속 밀립니까? 뭐 그 거기에 대한 나중에 분석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일단 IP 개수가 허벌나게 차가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TSMC는 7만 개 정도가 있다 하고요. 삼성전자는 뭐 누구는 5천 개, 누구는 한 5,500개나 하는데 네. 5천 몇백 개 있습니다. 10분의 1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 공정이 있고요. 미세 공정이 아닌 레거시 공정이 있는데 미세 공정에서는 마켓 쉐어 차이가 더 큽니다. 마진율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뭐 40%고 우리는 마이너스 한 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메모리는 네. 지금 HBM은 좀 커스터마이즈된 칩이라 그래서 약간 파운드리 비슷한 성격이 네. 있어서 그런데 비메모리 파운드리는요. 커스터머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 커스터머의 진짜 달인이 돼야 돼요. 네. 이것저것 아주 세세하게 주문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생산한다 이 말씀이시죠? 심플리 했을 때 네. 더럽게 겸손해야 됩니다. 더럽게 겸손? 알기 쉽게 얘기해. 더럽게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질이 그게 쉬웠을까요? 우리가 삼성이라는 거대 공장인데 저런 거기는 것까지 제가 주문해서 구조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만들어 거예요. 달라 그래? 오히려 저 기자님이 취재하거나 지인한테 듣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내가 1등 타도하겠다, 돈 투자하겠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요. 조직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요. TSMC는 파운드리 남의 거 설계한 걸 생산만 해주잖아요. TSMC가 애플 거 생산해주고 그 퀄컴 거 생산해주고 구글 거 생산해줄 때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도 그렇게 네. 될 거 같잖아요. 근데 삼성은 뭐가 있죠? 자기는 휴대폰도 있고 네. 반도체 D램도 있고 다른 쪽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가 갖고 있어요. 아주 필요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삼성을 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TSMC하고 비등비등한 거 가지고는 그 마켓쉐어를 쉽게 뺏어올 수 없어요. 그걸 뺏어오려면 노력이 아니고 엄청 더럽게 겸손하고 더럽게 뭔가 조직적으로 안심을 시키는 활동을 병행했었어야지 5년, 6년 뒤에 바뀌는 거지. 이게 투자만 한다고 돈 뚫어받듯이 D램 투자하듯이 해가지고 이게 뺏어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서 아니랬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추론합니다. 이왕이면 생산을 맡길 때 TSMC처럼 상관없는 기업에 맡기지 우리하고 경쟁할 기업에 그걸 혹시라도 저 삼성전자하고 만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시장에서 근데 파운드리가 TSMC가 헐등 압수성 1등인데 네 게다가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굳이 갈 필요 없는 거죠. 네.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옛날에는 가져야 한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현대증권에 있을 때 2012년인가 이종전 그거 네, 네. 전에 2012년인가 10년인가 그런데 그 당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분리 삼성전자 분리 반도체 휴대폰 네. 디스플레이 또는 3개, 4개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삼성전자 그룹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여서 가는 길이라는 얘기가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대부분이 얘기했고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리포트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나 제가 쓴 리포트가 삼성한테도 전달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10여 년 전에. 근데 다 무산됐죠. 최소한 그렇게 하면 적군에게 뭐 어쨌든 같은 회사지만 적군에게 바로 내 물건을 맡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네. 그리고 노력해야지 한 5년, 6년 걸립니다. 근데 그 당시 그거를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고민은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까 이건 고민이었지 파운드리까지 아직 싹도 안 텄는데 12년도에는 고민이 안 됐죠. 근데 파운드리에서는 더 큰 커스터머들 여러 다양한 팹 전문 커스터머들이 그런 걸 신경을 쓰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한참 늦은 2등이기 때문에 이게 19대 48이면요 굉장합니다. 우리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D램에서 격차가 네. 10%밖에 없을 때 그거 1등이 뒤집히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HBM 때문에 한참 걸려서 10년 만에 뒤집힌 거잖아요. 이익 균형에서. 네,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는 의외로 더 쉽지 않다라는 걸 인식을 했었어야지 많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이 파운드리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비난적으로는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애널리스트 할 때도 2년 전에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거 확인되고 하라. 그거하고 밸류에이션 그렇게 쉽게 안 올라간다. 넘버로 보여라. 네.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것만 되기만 하면은 HBM보다 더 밸류에이션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죠. 되기만 하면요? 네, 되기만 하면 HBM보다 더 좋습니다. 이때까지 반도체입니다. 그럼 반도체가 60%인데 나머지는 어떨까요? 휴대폰하고 가전하고 이런 건 1등인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대폰하고 가전하고도 1등인가요? 휴대폰 뺏긴 지 몇 년 됐죠 애플한테? 네. 지금 애플 얘기가 아닙니다. 폴더블 폰 아시죠? 네. 그것도 화웨이 뭐 이런 네, 식으로. 보시겠습니다. 폴더블 폰은 안심해도 되나요?
얼마 전에 저 화웨이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오나요? 예, 저 두 번 두번 접는- 접히는 거 예. 한번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실은 더 얇더군요. 네, 더 얇죠. 지금 그 얘기 하는데 네. 일단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마켓쇼가 작년 1사분기 때 삼성전자가 58이고 화웨이가 14%. 이 아너라는 거는 화웨이에서 분사된 스마트폰의 한 분야입니다. 글로벌 셰어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글로벌 셰어입니다. 근데 얘네가 사실 22년이나 21년 때는 삼성이 80%였습니다. 지금 떨어졌는데 올해 1사분기 때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발표된 거 이게 폴더블 폰이죠. 저기 이제 중국 내수까지 포함된 거죠. 모든 거 다 포함된 거죠. 네. 예. 근데 중국 내수가 전 세계 시장의 뭐 30% 이거 아닙니다. 40% 이렇지는 않아요. 중국이 크긴 하지만 네. 예, 중국이 영향을 주죠 당연히. 예. 어쨌든 간에 삼성이 50, 60%, 7, 80%인데 지금 30%가 물론 신제품이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최근에 나온 신제품 아까 말씀하셨네요. 아너의 매직 V3 두께도 더 얇고요, 배터리도 더 많고요, 메모리도 더 많습니다. 저 아너 매직 3 그게 화웨이 겁니까? 아니요, 아너라는 회사 겁니다. 네, 근데 아너는 네, 원래 네, 네. 화웨이에서 네. 종속돼서 나온 회사예요. 네. 물론 이게 폴더블 폰이요. 그 내구성이나 네. 그 더럽게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이게 몇 개나 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와우 할 수 있는 일단 초반의 임프레스는 지금 삼성이 안심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은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 두 번 잡히는 건 뭐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한 달 만에 500만 개 팔렸다든가 아마 중국 내수에서 일단 깔고 갈 테니까요. 네네네.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LG전자가 휴대폰을 버렸죠. 네. 힘들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LG전자는 가전하고 TV 같은 이렇게 링이 있는 거잖아요. 걔네 마진이 평균 한 5.3, 4%, 많게는 5.5% 나옵니다. 네. 삼성전자의 휴대폰 빼고 순수 가전하고 TV 하면은 마진 얼마인지 아세요? 4% 안 나옵니다. 물론 개수가 많았다고 개수에서 그 영업이익률의 마진율은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1등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촉발된 게 언제부터냐? 여기부터는 정치적인 색깔을 제가 안 넣고 싶어도 그 당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정치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상황이 그런 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2024년인데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기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산업적인 거로만 하니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014년 5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25일. 이 부회장 저 사법 처리 기간입니까? 그것도 그 중간에 있죠. 네. 한 두 건이 있었죠, 그렇죠? 예, 네. 최순실하고 뭐 또 삼성 바이오로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두 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그거가 이 기간에 있었고요. 그것도 있는데 이 2014년 5월부터 2020년 10월 20일은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 병원에 쓰러져 갖고 입원하셔서 마지막 돌아가신 날입니다. 네. 그게 6년이 됐습니다. 6년 기간 동안에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에서는 하여튼 제가 정치사가 안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부회장님이 지금 회장님이 옛날 부회장님일 때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게 있으니까 업보가 됐던 아니면 무슨 뭐가 됐던 간에 책임을 맡아서 들락날락 사법 때문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분명히 영향을 줬겠죠. 그것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떠나서 사법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고 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있었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경영 환경을 이끌어가는데 영향을 줬을 거라 봅니다. 이게 정당하다 안 제가 그런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결판이 났으니까 어쨌든 이건 거고 산업적으로는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했던 반도체에서 미세공정, 그러니까 HBM 이슈가 안 될 때, 그 파운드리도 그렇게 날아가지 않을 때, 코로나 직전,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 전 회장님이 쌓아놓은 거 가지고 향유하던 시절입니다. 주가는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주가가 언제 피크였죠? 2021년 1월 첫째 주에 96,800원이 피크였습니다. 그거 후광의 마지막 피크가 요 다음에 21년도 1월 첫째 주 96,800원.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쉽게 간 거야. 쌓아놓은 게 있으면 못해 5년, 10년 가잖아요. 그 부자는 3대가 간다는데 이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무관 칩니까? 회장님이 쓰러지셔도 설사 이재용 부회장님이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 하더라도 쌓아놓은 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사실은 이 당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가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AI의 씨앗이 2012년부터 뿌려졌고 HBM이 시작된 것이 초반이 수요가 별로 없어갖고 삼성전자가 할래다가 먼저 개발했는데 나중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 스토리 아실 텐데 그게 2015년 16, 17년도부터 딱 저 기간 안에 걸리네요. 다 걸린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파운드리가 클 것 같으니까 2019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선언을 했는데 그걸
메모리식으로 접근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추론인데 그렇게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는 거 아닌데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분명하다. 하필 그가 지배구조가 아버지는 쓰러져 계시고 이 부회장의 중앙집권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네. 그런 시장 변화의 시장 변화가 아주 움직임이 세게 시작됐다. 네. 그 전에 제가 애널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젊을 때 했던 게 2012년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펀드 매니저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스물 이상하게 되면서 뭔가 계속 빠지고 뭔가 한다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 주가는 그렇죠? 주가는 싸우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그 서버 있죠. 우리 AI 말고 서버의 그 굉장한 그것이 2017년, 18년도에 이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취할 수밖에 없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았죠. 그때는 사이닉스 마찬가지예요. 17년, 18년에. 네. 그래서 먹고 갖고 편안히 간 거예요. 네. 휴대폰도 뭐 그냥 카메라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때 AI의 씨앗이 부러지고 있었고 준비하는 게 많았죠. 이때 시가총액 해봤었어요. 그때 영업이익 엔비디아하고 1년에 50조 나오고 이럴 때요. 네. 이게 19년인가 20년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크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피크는 21년인가 20년인가요. 근데 그거 씨앗을 뿌린 거니까 주가는 미리 치고 그다음 내려간다 해서 21년도부터 내리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잘 나갈 때 뭔가 씨앗이 준비가 안 됐는지 조짐이 어떤지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기사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초적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나타내다 벌써 아는데 삼성전자의 MZ세대가 SK하이닉스 주니어 탤런트로 지원한다. 이런 기사 한 열흘 전에 보셨을 거예요. 네. 아예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왜 눈에 띄죠? SK하이닉스가 편하다고 해서 뭐가 됐든 삼성전자에서 인재 관리를 인재에 대해서 젊은이들한테 어필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해외 사업을 최대 감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지니까 6만 원 전자에서 못 참지 않아서 임원들이 열심히 사셨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건데 거긴 한데 이런 행동들로 주가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죠.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 최고 경영자에 대한 오늘 삼성전자 가져왔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겠죠. 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얘기했을까요? 최근에? 10여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지금도 아마 동감하는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나친 중앙집권의 폐해, 이거는 미래 전략실 미국의 삼성의 옛날부터 미전실요? 이학수 부회장님 계실 때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피로도 이거는 지금도 비슷하네요. 창의력 부재 이거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빼더라도 글로벌 경영에 필요한 인력의 부재 이게 잘 경험이 있으면 M&A도 과감하게 했겠죠. 네. 하만 옛날에 인수한 거 말고는 M&A가 없잖아요. 한다 하면서 못하는 이유가 뭐죠? 경험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그게 없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자신을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문제점. 이거는 사실은 삼성한테 얘기하는 저 자신도 돌이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어쨌든 이게 내재적인 삼성의 이슈라고 하는 이 위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겠습니다. 이런 책의 저자께서 2008년에 하신 얘기입니다. 16년 전에 이미 저게 나왔다. 저런 우려가 나왔다 이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세진 교수님, 지금 카이스트의 석좌 교수님 계시는데요. 이분을 제가 2010년인가 싱가포르에서 따로 만나서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만나서 다른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화 이 책의 핵심은요. 소니보다 삼성이 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네. 소니는 저물고 삼성은 크고 있다. 네. 이 책의 그 2008년도에 영어로도 나오고 한글로 나왔는데 저는 둘 다 봤는데요. 내용은 삼성의 우호적입니다. 거의 85%가 우호적이에요. 근데 뒷장에 보면은 뒤편에 보면은 이게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16년이 지났는데 문제점들을 고쳐야 한다 이런 뜻이었군요. 16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뭐가 달라졌을까요? 스스로 자문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에서 인재에 대한 문제. 아까 하이닉스로 아까 젊은 하이닉스? 친구들이 간다 빠져나간다 이야기하셨는데 젊은이뿐만 아니고 그 임원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 동급이나 약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판에 잘리기 전에 많이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사이. 선 대회장 계속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중요하다, 인재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지난 3년간에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주니어들
3, 4년 차, 5년 차 안 되는 친구들 빼가려는 거거든요.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빼간다는 이상하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고 이렇게 어트랙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근 3, 4년차의 시즌드 20, 30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한 핵심 인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 동요하고 그 동요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조직적인 이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전영현 그 삼성전자 반도체 네, 쪽에 얼마 전에 몇 개월 됐는데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와서 뭔가 조직의 문제점을 간파하셔서 계속 있던 분이 아니니까 내세운 기치. 그거는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스며들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코어. 우리 근육도 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코어가 중심이니까 코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전 회장님이 뭐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어, communicate, openly, reveal, execute. 좋은 말이죠. 네. 소통하고 드러내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그거를 그 사실 자체를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실행에 옮겨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뒤집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기침했을까요?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오픈 안 했을 것이고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고 다 알았는데 실행하지 않았겠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다반사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새로 오신 분께서 이거를 기치에 내설고 하신 거니까 이걸 내세웠던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스며들어서 조직에서 변화를 이끌려면.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악의 것이 반영이 주가에도 되고 있어서 좋게 생각하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측면 한두 개만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조직 문제 어떻게 풀지 네. 그 본부장님 비유 듣고 마무리할까요? 먼저 네. 그럼에도 가능성 있는 네. 측면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가능성- 금요일이니까. 주가적인 측면의 가능성은 이 많은 얘기를 제가 하고 딴 사람 얘기하고 많이 있었어요. 주가가 선반영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그 외국 투자가들은 단기 투자가 많죠. 모건 스탠리 그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도 오늘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 단기적인 뷰고 아주 극단적인 뷰고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네. 그런 빌미를 준 거는 우리 자체적인 이슈도 있다고 봅니다. 그 주가는 바닥이길 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감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바닥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입니다. 적합한 리더를 그게 이주용 회장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 밑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적합한 리더를 엔지니어 기반으로 리더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전투력을 높일 수 있다면은 그리고 토론 분야를 진짜 이끌어낼 수 있다면 네. 밑에 애들이 안 나가고 아마도 내년 이맘때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뭐 기대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산무원 이야기 들으신 거 있어요? 산무원. 산무원. 삼성 다니는데 공무원 같다. 저는 이 단어가 그렇군요. 매우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네, 제가 X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본 것 네, 중에 네, 네. 산무원처럼 변해간다. 제가 뭐 그저 공무원들을 네네. 비하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조직 내 문제점들이 다 그 단어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쉽게는 안 변하는데요. 그 인식을 했다면은 방향은 터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조만간 빨리 이루어져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올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 조짐이나 실마리는 올해 가기 전에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저 보고서 낸 거 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